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뭐 설 명절 내내 또 뭐 대통령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 뭐 대통령 면회도 가고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해서 상당히 시끄럽게 됐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전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여기서 몰리면 문 닫아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좀 버티는 건데,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럼 뭐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뭐 당연히 인용되겠죠. 자, 인용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그 탄핵을 좀 부정하는 거, 좀 1차적으로 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 새로운 재건, 뭐 좀 이런 전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헌재를 많이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뭐 비슷하게 보시나요? 뭐 법치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보수 정당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 존립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부정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세 분에 대한 성향의 문제인데, 그 문제 어제 며칠 전에 동아일보 칼럼에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추천한 그 첫 번째 판관도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공격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여론 재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론이 탄핵과 그 반탄핵에 그 옛날에 우리 그 뭐죠? 찬탁, 반탁, 이거 보는 것 같아. 네? 그 해방 신탁 통치. 네,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돼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 반탄이라 그럽시다. 네, 반탄. 네. 반탄이 40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6대4 정도의 국민 여론이 나오면은 헌재도 흔들린다. 6대4 정도.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아마 더 좀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또 의지에 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거는 그 오히려 더 자승자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씨도부터도 그렇고, 자, 이제 법리적으로 자기는 뭐 이제 그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저희는 뭐 내란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 싸우면 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들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막 인신공격하듯이 싸우는 것들은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판사들이 보면, 판사도 선서를 하잖아요. 네. 선서에 분명히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에만 따라서 하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그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은 그 순간적으로는 막 선동 정치가 돼서 일부에서 조금 좀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큰 불화살이 돼서 다시 그 자기한테로 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6대4 정도 되니까 이러다가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뭐 대부분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토크님들이 예상하시기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형사재판은 뭐 형사재판이고. 저는 뭐 그 예전에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봐요. 만장일치 탄핵. 네. 우리 저는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전원 합의를 이뤘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찬반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에서도 전원 합의가 돼야 된다. 그 뭐 몇 대 몇 이거는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원 합의를 이끌려고 이제 아마 이제 서로 많은 토론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을 보면 네. 4대4로 딱 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그에 대한 그 아마 그것도 4대4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못 들어온대요. 예. 임명 안 하겠죠. 예, 헌재를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재가 좀 약간 판결을 좀 뒤로 밀었죠, 지금. 네. 또 토론을 일주일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탄핵의 그 대통령 탄핵 여부도 인용이나 기각이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9명이 되잖아요. 네. 9명이 되는데 여기서 3명이나 4명이냐 갖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 기운다. 6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헌법학자들이나 좀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좀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헌재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양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 그 뭐 진보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진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나 그 사고가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그 헌법 그 재판에, 그 탄핵 재판에 무슨 뭐 큰 영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구인체제이기 때문에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심판의 어떤 그 결정권 이런 것들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이는 차원이지, 이것이 어떤 찬반에 어떤 그 영향을 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은 여든 야든 지금 대통령 선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회를 안 가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은 뭐 거의 뭐 출마 기자회견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도 뭐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보수 진영에서 먼저 튀면 죽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 벌써 캠프를 차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자기 정치만 한다 하는 거는 보수 정치에서는 용서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세를 좀 어느 정도 확장을 시켜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준석 대표한테는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모으고 또 자기 정책을 알리고 하려면은. 그래서 좀 일찌감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비판할 여지는 없는데, 보수 진영의 지금 여론조사에 뭐 상위 링크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내가 대통령 하겠다 떠들어대면은 죽는 길이다. 그렇죠. 어쨌든 오세훈, 홍준표 뭐 이 두 양반들 보면은 그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 실드를 많이 쳐요. 실드를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우리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극보수, 예? 뭐 이런 세력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치르려면 자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을 버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드를 찌고 뭔가 그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자제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윤석열의 어떤 그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거 전략이다. 예? 이렇게 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층하고도 많이 각을 졌죠. 그러나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이 아니라
아마 다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대안 세력으로서의. 뭐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뭐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또 친명 쪽에서는 너는 그때 뭐 했냐 반발하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 그 선거 이제 자 대부분 다 보면은 이번 그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제 뭐 여든 야든 저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선거 국면으로 간다면 선거가 갖는 그런 그 양태가 선거 때 모든 정책들이 막 집약되고 해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분리도 이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뭐 융합이 됐든 분리가 됐든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민주당에 좀 내재되어져 있던 일부의 이제 그 뭐 좀 불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표출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제 김경수 그 전 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들이 얘기의 형태는 맞아요. 그러나 얘기의 좀 강도와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았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당내에서도 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대권을 염두에 두고 꼭 그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권 아니면 뭐 입각? 아니면 지방선거에 친문에 좀 지분을 달라? 뭐 이제 그렇게 가능한 시나리오 뭐가 있을까요? 친문에 대한 지분 요구 뭐 이거 그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그 보기에는 그 사람을 좀 너무 평가절하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그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풀기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분이 하는 말은 크게 뭐 주목받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뭐 비명 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치가 개파가 싸움에서 지면은 깨끗하게 물러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판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와서 하는 거고. 자기 아니면은 뭐 정치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좀 웃긴 얘기죠. 저는 이제 이 차기 그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 아니면은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 되면 민주당 후보가 돼요. 그 얘기 누구도 하더라, 딴 사람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아니면은 누가 나와도 이상식 의원님이 나와도 된다. 저는 뭐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권 후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장 우선 순위가 있고 그럼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음 지방선거에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넓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재원들을 영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1년 남았으면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도당에 경제인들을 많이 영입할 것이다. 경제인. 중도층의 경제인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이런 비문? 친문? 이런 뭐 비주류? 또 혹시 주류까지도 비명 행사할 수 있다. 네, 중도 확장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처럼. 뭐 지금 이제 핵심 세력이라도 해도 대통령이 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뭐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했을 때 중도의 이제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충북도를 보더라도 또 중도 성향의 도지사 후보, 중도 성향의 시장 후보를 또 특히 경제인 출신 뭐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 자당 후보로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선거에 대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정치에서 이제 그 외연 확장인데 외연 확장은 이제 그 어떤 정책의 스펙트럼을 다양화시킨다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순서가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내년이고 또 총선은 또 그 다음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총선이 앞에 있고 대선이 뒤에 있다라 그러면 자기 미리미리 포석을 해서 인재 영입을 하고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자기 대선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대선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대선이 먼저 있다 보니까 이게 인재 영입의 그 상황이 그건 뭐 인재 영입은 당연히 하겠죠. 그걸 넓히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그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럼 이거는 정치권으로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총선이나 지선이 먼저 있으면 출마를 통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외연을 확장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렇다라 그러면 이 인재를 어떻게 포진을 시키고 그리고 좀 암묵적으로 어떠한 그 동의 수준들을 맞춰갈 것이냐 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번에 비명 행사하신 분들 기회가 없겠네요. 없죠. 저는 아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국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다른 게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자 어쨌든 여기는 아직 민주당 내에 있어요. 민주당을 다 떠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 내에서 뭐 이제 일명 뭐 비명이니 뭐 친명이니 막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그 반명이니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큰 선거를 앞두고는 이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명을 최대한 친명까지는 못 오더라도 중립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재수처를 취하기 좋은 곳이 당내다. 집토끼 먼저 단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를 이제 영입을 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비명 행사를 하셨던 분들이 또 대거 좀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맡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이제 움직임도 뭐, 일단 대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도 바빠질 것 같은데, 일단 여당 보면, 윤곽근 대통령 변호사, 김영한 지사, 또 서승우 도당위원장, 뭐 이런 분들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혹시 뭐 이분들 뭐 내년에 지방선거 나올 계획이 있을까요? 김영한 지사 당연히 나오는 거고 윤곽근 변호사도 내년 나올까요? 지금 뭐 윤곽근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정신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판결은 나올 거잖아요. 그죠? 3월이면. 아니죠. 이게 뭐 형사재판까지 계속 형사재판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그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되죠. 지금? 당연히 끝까지 가셔야죠. 그럼 굉장히 오래 가는 오래 건데. 갑니다, 이거. 예. 자, 탄핵은 탄핵대로 되더라도 형사재판은 또 계속 가야 되니까요. 범죄 사실을 밝혀서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까지 이제 헌재는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은 계속 가야 되죠. 그러면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쭉 그거를 챙긴다고 보면 저는 윤곽근 변호사도 정치적 꿈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 꿈을 조급하게 실현을 하려고 노력하겠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여기에서 지금 지역에서 떠나신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컴백하기가 그리고 이게 또 고약스러운 일에 변호를 맡았어요. 다시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앙에서 뭐 다른 지역이든 자, 이제 인지도는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정통파다라고 좀 이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정치를 한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다만 지방선거는 지역이 아니면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일을 해가지고 뭐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봤자 사실은 이 충북에 대한 연고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는 충북으로 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기 총선에 어떤 그 포석을 둘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포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하던 일에 매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그걸 좀 정치적인 것들을 받아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신저 역할을 계속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시도지사를 비롯한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하다못해 진짜 지원 유세라도 해주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방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이 계속되고 또 재판이 끝나더라도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해서 어떤 그 지지층을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 또 이 조직 경험도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차기에 그러면 국회의원 이제 본인이 비례든 강남이든 예, 이런 쪽에 국힘에서는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분을 중앙정치권에서 모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국힘의 형태가 이제 그 배신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잖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중도 아니면 친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친윤이, 자,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100% 장담을 하더라도 친윤은 살아남아요. 여기가 제일 큰 세력으로 남습니다. 자, 차기의 총선에 그럼 총선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의 친윤 세력이 그때가 되면은 또 이제 뭐 그 세력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뿌리는 친윤의 뿌리가 총선을 치른다. 그렇게 봤을 때 윤곽근 변호사는 거기에서 뭔가 정치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더 큰 정치인이 되면 될 거라고 보고, 예, 여기 지역에서를 떠나서 어떤 충북을 대표하는 또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세간에서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안 돼. 그리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무죄가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요. 네. 정말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탄핵이 기각이 됐다. 자, 요것은 자, 일단 헌법에 대한 위반 소지에 대해서 따져요. 네. 자, 일단 형사하고는 전혀 불립니다. 그래서 헌재가 만약 기각이 돼도 이것이 형사재판에 뭐 일정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은 가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또 따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기각이 되는 순간 정말 우리나라가 더 혼돈스러워지겠죠. 예? 혼돈스러워지고 또 이제 형사재판이 가는 과정에서 그 혼란은 더 가중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정말 외교, 경제, 뭐 사회 다 망가질 거고요.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 파면은 안 되는데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이나 선고받으면 어디 갔는데 계속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혐의는 뺀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뺀 거고 이게 이제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포고령 1번이 국회에 들어간 게 위헌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은 아주 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형사법에서는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는 내란죄다. 내란죄. 그러니까 내란죄가 되느냐,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내란죄가 빠지면은 또 다른 업무상 뭐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만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내란죄가 만약에 무죄가 되고 업무상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은 그걸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직분 복귀하고 그대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조인이 그러더라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그 탄핵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이 그 정영식 재판관한테 자꾸만 질문을 시켜요. 보셨죠? 본인이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질문 유도를 해요. 정영식 재판관한테. 정영식 재판관도 뭐 제 예전에 청주지법에 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저도 자주 뵙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레물린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 속내를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보수 쪽에 이런 뭐 인과관계가 뭐 있고 뭐 이렇게 들어 이분 절대 자기 그 재판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고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문영배 재판관이 잠깐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예? 불안하니까 자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기 쪽에 인용 쪽에 좀 오게끔 자꾸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만 돌아서면 하면은 이제 6대2가 되는 거예요. 예, 최소한 3. 6대 3이 되는 거지. 지금 8명이니까. 8명이니까 5대 3. 5대 3. 5대 3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재판 환경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법조인 얘기로는 그거를 유심히 문영배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아.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재판하는 네. 것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정영식 그 재판관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그 다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전제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 손 대표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저는 좀 약간 이제 다른 게 이분도 이미 법률적인 판단은 끝나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면 이게 똑 떨어지는 건이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3대 3대 2잖아요. 자, 이제 보수 성향. 예? 우리가 뭐 이런 성향을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요즘 뭐 이제 한간에 이제 떠도는 얘기가 그리고 또 궁금증이니까 보수가 둘, 그리고 이제 중도가 셋, 이제 진보 성향이 이제 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중도 성향의 분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그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일단 6이 돼요. 자, 그럼 보수 성향 이제 두 분이신데 보수 성향 두 분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분들이 그 질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판단은 끝나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당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비명 행사하신 분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할 사람이 노영민, 이장섭, 노종환 다 비명으로 분류됐던 분이에요. 저번 선거 때 이장섭 도전 의원은 이제 후보가 안 됐고 노영민 전 실장은 저기 지방선거에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분도 참 그렇죠. 좀 나와서 안 된 건데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손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뭐 이거 사법 부분에서는 그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지역에서 정치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아까 뭐 윤곽근 위원장 같이 중앙에서 어떤 비주류를 크게 형성을 해서 그 어떤 뭐 빅텐트를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빅텐트를 피는데 일조를 해서 어떤 대선 승리를 이끌 것이냐, 이거 두 가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노영민 실장의 정도의 그 정치적 비중으로는 중앙에서 하시지 않을까. 여기에 뭐 도지사 또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이분한테는 크게 실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군요. 자, 이제 이게 비명, 반명, 친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분류가 보면 이게 어떤 딱 부러지는 그 분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비명이면 비명들이 정말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완벽하게 형성해 있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친문이기 때문에 친문으로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명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언론에서 먼저 이제 많이 분류를 하죠. 그런 걸 언론에서 분류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따라하고 답습하는 건데, 뭐 이분들은 사실상 뭐 비명의 어떤 그런 행보들을 그렇게 세게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정말 정치적으로 큰 자산이다. 예?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분들이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거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뜻이 같이 반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 그리고 이 자산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도에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빅텐트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이번에 대선이 이제 먼저 치러지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뭐 우리 뭐 대권 후보 누가 되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말 큰 그림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종환 전 의원은 민주당 탈당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도교육감 나간다는 얘기 하도 돌아서 도교육감 나가려면 당적이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아마 1년인가요? 네. 1년 반인가요? 그 전부터 당적이 없어야 되죠. 네. 근데 뭐 근황이 어때요? 도교육감 하겠다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정말 모르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장관까지 하셨는데 무슨 뭐 교육감 거기서 하시겠어요? 본인 또 안 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키워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게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그 선거 출마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해서 그 봉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철저한 그 목적의식이 있다라면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어수선한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타 토커들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